네, 자, 파트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독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독해 문제 역시 기출 문제는 기출 외전에서 해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3년 동안 이제 교행직 기출이 어떻게 변화해 갔나 일단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자, 평가원이 처음으로 독해를 이제 우리 교행직 출제한 해예요. 자, 이때 독해 문항수가 막 늘진 않았지만 자, 비문학 세 지문에 네 문항. 그러면 한 지문으로 두 문제 묻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 간의 관계 문제와 문맥적 어휘 문제를 묶어서 한 지문에 낸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평이한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지문 네 지문인데 5문항 역시나 한 지문에 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수필에서 문항이 2개가 출제가 됐고요. 고시조, 현대소설, 현대시 되게 영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전 대비 독해 문항 수는 늘리지 않았지만 유형이 겹치지 않게 굉장히 균등 배분해서 다양한 발문을 냈다는 점에서 평가원 다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2015년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바로 뭐죠? 내용 확인, 부정 발문. 자, 이런 내용 확인, 부정 발문 문제 풀 때는 선지에서 변별 키워드를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는 건데 이때 읽을 때 발췌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변별적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되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셔야지 그 워드를 찾으려고 막 들면 안 돼요. 읽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눈에 띄는 거지. 그걸 목적성 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그럼 속아요. 왜? 그냥 되도록 매칭해서 맞는 말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정표로 인지하는 것이지 발췌독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자, 13, 14번이 한 지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자, 중간중간 어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먼저 풀고 지문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수능에서도 어휘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점수는 다 풀고 나서 측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게 실시간 언제 삐 소리가 울려서 점수 획득이 그만둘 무슨 운동 경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먼저 빨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유형으로 접근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휘 문제는 문맥적 어휘 문제가 많지 이렇게 비문학 지문에다 사전 의미 문제를 많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장이나 혹은 어떨 때는 문단 범위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휘 문제 먼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13번을 먼저 풀어야죠. 13번을 먼저 푼 다음에 역으로 14번으로 올라가서 포함 문장을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두 번째로 푸는 문제가 돼야죠. 그래서 어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마지막에 푸는 거다. 이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이든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일 거예요. 그때 비문학에서 전개 방식 긍정 발문과 부정 발문의 대응법이 다른데 자, 이 글에 진술 방식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할 때는 세 개가 맞는 얘기고 하나만 틀린 소리죠. 그러면 지문의 전체적인 범위를 세 가지 스타일로 서술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부분 나온 전개 방식을 다 선지해 놨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서 이 문단에서는 1번 선지가 나왔네 지워주고 이 문단에서는 3번 선지가 나왔네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풀어서 하나의 선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긍정 발문이죠. 그러면 이 글의 모양새를 가장 잘 설명한 걸 하나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선지를 먼저 보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왜냐하면 나는 되게 평등한 시선으로 선지를 먼저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글을 앞부분만 읽어도 밀어주고 싶은 애가 생겨요. 얘인 것 같다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요. 뒷부분을 그 선지에 맞춰 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 전개 방식의 긍정 발문은 절대로 선지를 먼저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오답을 부추기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주제를 위해서 요약하듯이 크게 요약을 해주는데 그럴 땐 펜터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펜터치 했을 때 이 정도의 펜터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지문은.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대조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자, 16, 17번. 수필에서 두 문제를 냈다 그랬죠. 그러면 수필에서 어떤 유형 문제 냈나 볼게요. 자, 이거다. 문맥적 의미 문제가 나오고. 자, 그래서 윗글의 기억에 대한 이해. 이 작품 속에서 나의 의미. 그래서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글의 주제와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개념어. 나. 그 다음
17번 속담. 그러면 여기서 두 문제 낼 때 아까 비문학에서 두 문제 낼 때랑 문학에서 두 문제 낼 때 어떻게 배분했죠, 유형을? 내용 한 개, 어휘 한 개. 얘도 그렇죠. 내용 한 개, 속담 한 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크게 파트 1, 파트 2 나눴지만 어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담이나 성어를 낼 때 아직 성어를 한자 제시한 적은 없지만 한자로 도금 없이 제시한 적은 없지만 근데 수능도 아시겠지만 예전 수능은 성어가 나왔어요, 한 문제가. 아시죠?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에서 성어 문제가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요즘엔 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이게 어쨌든 교행직이기 때문에 성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교행직은 한자 안 해도 되나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수능 수준에서 옛날 수능 수준 그 정도의 수능 필수 성어?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속담도 되게 희귀한 속담은 아니지만 문제 출제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자, 18번입니다. 자, 여러분 18번에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라고 해서 이렇게 시조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비교대조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올해 국가직에도 이게 나왔죠. 근데 예전에 이제 한 지문 한 문제 뭐 이런 식이었는데 시조는 짧잖아요. 시조는 짧으니까 두 개를 낼 수 있고 사실 시조 하나 가지고 문제를 내기엔 너무 문항 요소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시조가 나오면 뭔가랑 엮어서 내거나 시조 두 개를 내지 시조를 하나 내고 문제 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료특강 저기다 써드렸는데 하나 추가하자면 저는 문학 작품에 대한 정리를 따로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전 지문과 고전 문법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를 다 털어봤어요. 다 털었더니 93개가 나왔어요. 그런 짓을 하는 저도 참, 그죠? 그래서 교과서에,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를 다 털었더니 93개인데, 93개를 주제별로 재편했어요. 주제별로 재편해서 쫙 넣고, 거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어휘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어여쁘다가 불쌍하다, 이런 거 있죠. 요런 거를 또 털었어요. 그래도 100개 어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일행직에도 요즘에 고전 시가에 밑줄 긋고 어휘 문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 미리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그 100개 안에 다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러니까 그 고시조 93개는 한번 보시고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랑 시조 정리한 적이 없다면 시조가 이번에 국가직도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전에 2017년 시험에도 나오고 시조가 조금 고전 작품들 중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사와 시조 위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고전 운문이. 그 이유가 뭐 악장이나 경계체가는 해석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지식국어 쪽에서 서울시에서 낼 수는 있지만 독해를 하라고 해서 내기는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시조나 가사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 현대 국어와 어떤 고전 어휘의 인지력이 조금만 있어도 읽을 수 있거든. 근데 게다가 시조는 짧죠. 짧으니까 텍스트를 많이 주지 않고도 실력을 테스트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시조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시조와 주제가 같은 덜 유명한 시조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데 필수 고시조를 공부했으면 얘까지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자연치나 시조에 나오는 말 다 비슷하거든. 맞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 또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같은 애들은 하는 소리가 다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별로 한번 시조를 보시는 건 되게 유의미하고 할 만한 일이에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조 정리하신 적이 없으면 93개면 대체 몇 강이야 이렇죠. 제가 1시간 20분인가 그렇게 해요. 왜냐면 주제별로 묶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에서 자꾸 나오는 단어나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컴팩트하게 시조 정복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에 다 들어간 제 거에도 다 들어가 있었던 작품들이고 이번 국가직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 사랑에 대한 시조 나오는데 기생기생이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시조라서 본 적이 있는 시조였어야 해요. 2015년엔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다음 작품의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이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소설인데 사실 교과서 필수작이라고 보기에는 안 들어간 교과서도 많아요. 근데 이때 이 근처에 EBS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읽어보면 이 아이가 시골 아이였는데 서울로 올라왔고 굉장히 부적응하여 그래서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이렇게 가루로 타먹는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먹고서 토한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도시 문물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거를 눈치채 달라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목은 장난감 도시.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라기보다는 그쵸? 이질감. 부적응 이런 내용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아이의 기분과
아이가 뭐 토하는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장난감 도시를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어차피 작정하는 거예요. 모를 만한 작품을 줘야지. 근데 이 정도 줄거리는 읽고 어떤 상황인지 눈치는 채야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행직에서 현대 파트는 되게 익숙한 작품을 내기보다는 낯선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목표로 할 확률이 높고, 고시조나 뭐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수작을 낼 확률이 높다. 자, 그 다음 20번 김소월의 작품인데 진달래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의 그래도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 많이 못 본 작품을 좀 찾아서 내려는 거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문제 뭐 냈어요? 표특 냈죠? 표현상의 특징 문제.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사실 처음 보는 애를 보고도 찾아야 돼요. 개념어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학 개념어. 그래서 뭐 보면은 EBS 땡땡 효과, 어쩌다 보니까 난 나래인데, 그죠? 나래 효과? 자, 어쨌든 뭐 나비 효과를 봐야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아.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제가 또 무료로 공개된 것 중에 얘기를 하자면 제 우월한 독해라는 유료 강좌가 있는데 1, 2강 맛보기로 나오는 거 알죠? 그게 딱 개념어예요. 제가 일부러 거기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맛보기 강좌 부분이 비문학 맛보기는 무료 강좌 쪽에 있고요. 유료 강좌 중에 한번 들어볼 수 있게 열려있는 게 1주 강의가 열려있는데 문학 개념어 정리예요. 그래서 운문 문학 개념어 정리, 그리고 산문 문학 개념어 정리 4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자꾸 틀리면 그걸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저 그런 수업 많이 들었어요. 다른 선생님들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혼동 개념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합니다. 결국에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위주로 설명해요. 뭐 예를 들면 의인과 화료의 차이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환요와 제유의 차이는, 대화체, 대화적 구성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 지금 몇 개나 알아요. 객관적 상관물과 동일시와 감정이입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자, 2016년입니다. 2016년은 평가원의 두 번째 출제죠. 탈전에. 자, 2년차 출제죠. 2년차 출제. 10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살금 늘었죠. 자, 그래서 한 문제가 늘었어요. 자, 그리고 정보 간의 관계와 내용 일치를 섞었어요. 그 다음에 문학은 보세요. 4지문인데 6문항이죠. 그럼 보면 지문 수는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텍스트량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텍스트량은 거의 유사한데 문항 수가 한 지문당 문항 배분이 많이 된 문제가 2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 들어갔어요? 성어 들어갔죠? 그쵸. 그러니까 한자를 안 해도 되라고 생각. 근데 어려운 성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화법 문제. 요거 의미 있죠? 화법이 들어갔다. 2016년에 처음으로 화법 이론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 수가 하나 증가하고 지문 수는 같으나 지문의 난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문학은 교과서 필수작이 아닌 평가원 기출과 EBS 수록작이 등장하고 화법 이론 바탕의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2016년은 2015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일치가 아니라 반응이랬죠? 반응이라는 발문은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약간 일반 추론 문제라고 해서, 고급 추론은 사례, 전제, 비판이라면 일반 추론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글을 읽고 반응하면 일단 반응은 참이라는 게 증명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의문을 가져도 반응해요. 맞죠? 그쵸? 반응은 자기 마음이거든. 그래서 참이라는 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지문을 통해서 거짓이 증명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답안이 될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 발문인데요. 2가지가. 첫 번째, 거짓이 드러나면 안 되고,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죠? 거짓인 거 찾아주고, 만약에 거짓인 게 없다. 그러면 이 지문과 무관한 거. 얘를 읽고 반응하랬는데 이걸 읽고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을 해? 무관하다. 주제에서 논점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논점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관련이 없다. 그렇죠? 자, 이 2가지 정도가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되죠. 요거랑 유사한 발문으로 어떤 발문이 있냐면, 다음 글을 읽고 심화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니면 비판적 의문 들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글을 읽고 질문을 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일치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이 글을 읽고 의문할 수 없는 것에 뭐가 있죠? 의문문 안에 거짓말이 있는 거랑
이미 답이 나온 거. 지문을 읽으면 답이 있어. 근데 이걸 읽고 질문한다고 그거를? 그쵸? 근데 그런 생각을 발문의 유형에 대한 답변 방향을 정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발물들은 좀 봐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답안은 1번이었고 12, 13번 보겠습니다. 요거 문제풀이는 기출에 좀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12, 13번 유형 볼게요. 자, 수영도 문제예요. 되게 옛날 수능 스타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6년 전 수능 스타일인데 이게 되게 좋은 유형이거든요. 근데 왜 일행직이 안 나올까요? 일행직의 배열로 변신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일행직의 배열 문제 있죠. 배열 문제가 사실은 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일행직에는 배열 순서로 내고 이제 교행직에서는 이 시도를 했느냐? 제가 봤을 때 일행직이 종이를 아껴요. 이게 진짜 정말 정말인데 웃자고 종이를 아껴. 그래서 이게 되게 선지가 범위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목적으로 낼 수 있는 게 배열, 배치,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뭐 일반화 진술이고 정보간 관계 문제 있죠. 기억은 니은의 구체화 진술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 있죠. 그런 문제가 일행직에서 사실 수영도 문제예요. 근데 수영도 문제는 또 보다가 보지 않으면 그냥 무섭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읽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영도에 얘는 어때 하는 거죠? 역으로 상상해 봅시다. 자, 가가 포괄 개념이고, 그죠? 그리고 분류했을 때 하나하나 분류해서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넷째는 어떻다. 이럴 때 이 구조가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때는 나에만 뭐가 있어요? 보조 문단이 있어요. 얘네들은 대등 개념인데 나만 예시가 들러붙었거나 근거 문단이 하나 추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대립 개념이나 주장이 막 충돌하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분류를 했는데 각각 분류하고 보조 문단이 한 개씩 붙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나,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상위 개념인데, 근데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에서 나로 간 다음에 나에서 찢어졌죠. 이럴 때 핵심은 주제는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도입을 위해서 범위를 획정해주고 그 중에 내가 초점화 진술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애들은 주제가 다 가인데 이 구조에서는 4번만 나가 초점화된 문단이 되는 거죠. 항상 맨 앞문단에 주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오히려 주제 문제를 내거나 구조 문제를 낼 때 너무 주제문이 드러나는 글은 잘 안 준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이 문제야 2번이 답이었지만, 수영도 문제 보실 때 수영도에 대한 인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일치 긍정 발문이죠. 자, 여러분, 긍정 발문은 선지를 먼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만 맞는 소리가 나머지 그냥 개소리죠. 그냥 그래요. 근데 변별 키워드 가지고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걸 보면 비슷하다고 믿고 싶어지기 때문에 함정이 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긍정 발문은 선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지문이 너무 길면 잘라서 읽으세요. 차라리 지문을 잘라서. 왜냐하면 내용 일치를 위해서 지문을 읽을 땐 잘라 읽어도 돼요. 나눠 읽으세요. 뭐 예를 들어 가나 읽고 선지 보고 확정되거나 지워질 수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각을 읽어도 그럼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러면 흐름이 끊기잖아요. 사실 내용 일치 흐름이 왜 필요해요? 주제 찾을 게 아닌데. 근데 12번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요약적 펜터치를 하면 문제가 안 돼. 지문을 읽으면서 요약 펜터치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끊어 읽어도. 어차피 나중에 수용도 그릴 때는 펜터치 볼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한 지문당 문제가 2개씩 달린 지문을 볼 때는 항상 발문을 읽고 지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지문을 내가 어떤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읽는다를 알고 들어가야지 지문을 읽고 그때부터 질문지 받으면 안 돼요. 지문을 그냥 읽어. 그 다음에 최대한 기억하고 자 질문해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질문에 맞게 읽어야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4번. 자, 이게 바로 화법 문제예요. 화법 문제. 민원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민원인에게 죄송하지만 다른 민원인들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조용히 해달라는 간접 발화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의문문이지만 실제 목적은 뭐가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다. 간접 화법이죠? 이걸 문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화법 이론상 문형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 화법이다. 이걸로 낸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15번입니다. 15번에 좀 낯선 작품 나왔죠. 도의장가. 근데 사실 도의장가가 이렇게 지문 제시가 된 문제는 공시에서 처음이에요. 하지만 도의장가는 모든 공시의 기본서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지식국어에. 도의장가는 역사적으로 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그죠? 뭐죠? 향각의 고려가요거든요. 그래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배울 때 향가와 고려가요의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 정과정과 도의장가를 배웠어야 하고 그 얘기는 누구나 할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그때 정과정은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도의장가는 잘 안 나왔을 게 교과서에도 원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목적이 이 원문을 읽어서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사실 한번 보세요. 가를 고려해서 나를 이해하라 그랬죠. 보면 사실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문을 독해하라는 것도 아니고 얘 독해하는 게 어려워요? 엄청 현대풀이 해줬죠. 실제 얘 원문을 안 줬잖아요. 정과정은 뭐로도 나와요? 그쵸. 산 접동새야 난 이스타요이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고려가요의 중세시대 한글 표기 그대로 나오느냐? 현대풀이를 다 해서 주느냐? 정과정은 또 나오면 절대로 현대풀이를 주지 않아요. 왜? 정과정은 고어를 받아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교과서 필수작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의장가는 달랐다고. 그래서 도의장가는 교과서에 원문이 없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에요. 저도 모의고사에 낼 때 교과서에 원문이 없는 것에 현대풀이를 주고 교과서에 원문이 단 한 교과서라도 있으면 고어를 줍니다. 그래야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얘를 처음 봐도 이거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이제 쭉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본 낯선 작품은 누구에게나 낯설다. 하지만 이 문제 봤을 때 어디까진 지식이 선지식이 있었어야 했다? 얘는 향각의 고려가요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처럼 얘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6, 17번. 고전 산문이죠. 담오전. EBS예요. EBS에 담오전이 나왔었어요. 2016년에. 자, 근데 담오전은 교과서에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EBS 풀어야겠네. 그건 또 아니야. 거기에 너무 많은 작품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뒤에 EBS 작품 목록 넣었거든요. 그걸 다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보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 교과서가 우리가 10몇 종씩 되더라도 절반 정도의 교과서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담오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교과서에 없는데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면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미리 몰랐을 거예요. 그럼 이때는 평등한 싸움이야. 평등한 싸움. 그런 경우에 역시나 읽기 불편하지 않게 풀어줍니다. 한자 같은 거 너무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각주 다 주죠. 그죠? 자, 그래서 읽기에 어렵지 않은 톤으로 현대소설 읽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보죠. 자, 지금 16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라고 하고 내용과 표특이 섞여 있어요. 형식상의 특징 선지가 몇 번이에요? 몇 번은 형식상의 특징입니까? 내용. 그 다음에 내용. 3번. 3번은 서술 전개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3번은 형식 문제, 4번 내용. 이럴 때 빠르게 보고 이렇게 섞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일행직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내용 문제면 내용 문제, 형식 문제면 형식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거든요. 근데 교행에선 섞인 선지가 많이 보여요. 국회직도 그렇고 뭐 법원직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빠르게 읽으면서 내가 형식적으로 찾아야 될 것에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지문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별 생각 없이 줄거리를 파악하면서 쫙 읽었어. 근데 문제를 갔더니 자, 편집자의 논평이 있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한 문장 있을지도 모르잖아. 편집자의 논평이. 알죠? 그것 때문에 다시 봐야 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면서 형식상의 특징 선지가 없나 먼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18, 19번 현대시를 가지고도 두 문제를 냈는데 산성 눈 내리네. 자, 이랬을 때 내용을 보면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를 미리 알고 접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어떤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의 그쵸? 보고 이거는 낯선 작품 보고 접근하는 것의 능력을 보고자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것도 문제가 두 개니까 먼저 보는 거예요. 18번 표특 있나? 자, 표특만 체크하는 거야. 의인화. 근데 이럴 때 기호제시형이죠.
기호제 시형은 사실 선지 먼저 안 봐도 돼. 어딘지 알려주잖아. 그럼 그 부분 봤을 때 보면 돼. 그래서 사실 얘는 기호제 시형이네. 그리고 얘 안 봤어도 돼요. 근데 기호제 시가 없는 게 문제죠.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기호제 시형은 선지를 먼저 안 봐도 돼. 근데 기호제 시형이 아닌 게 문제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요거는 보기에 밑줄 친 시어 중 윗글의 산성문과 그럼 뭐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아니죠? 지문 먼저죠? 그러니까 이 보기는 먼저 보는 보기가 아닌데 수능을 보면 보기의 관점으로 이 작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이 작품에 대한 힌트 정보가 막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발문은 먼저 읽어서 보기를 관점으로 지문을 그럼 보기 먼저. 발문을 시키는 대로. 그죠? 자, 그 다음. 자, 20번. 다음에 드러난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갈등 동그라미. 이거를 발문은 안 보고 지문을 읽으면 나중에서야 갈등 찾겠지만 갈등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그죠? 주동인물, 반동인물을 찾으면서 보게 되죠. 그럼 훨씬 빠르고. 그래서 발문은 항상 잘 읽으셔야 되고 그랬을 때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누구 대 누구의 갈등이냐 이거 찾는 거죠. 그때 너무 드러나지 않게 서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셔서 인물에다가 이럴 때 자, 낯선 소설이고 이런 문제는 낯선 소설 주죠. 뭐 흥분을 주겠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낯선 작품 줄 때는 사람에 대한 인지가 중요하죠. 모르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도식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갈등의 관계에 삼각 이상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도면 되고 그거보다 더 다자간 관계가 된다는 건 누구랑 누구랑 한 패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정도를 써서 같은 패끼리 묶어서 같은 기호를 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앞부분의 줄거리 창건인의 가족은 잡으세요. 고향을 떠나서 만주 장자읍으로 이주한 뒤 조선인들과 함께 땅을 사서 개간하기 위한 조선인들 묶어주고 이렇게 같은 기호 줘야지. 자, 그 다음에 공사에 전념하고 있다. 동네에서도 조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나타났다.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창건은 눈이 째지게 놀랐다. 위구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사람 하나가 괭이를 둘러매고 여기 터민들 다른 애들이죠? 이렇게. 몰려선 대로 뭐라고 여기 말로 호통치면서 닥치는 대로 찌그러 덤벼드는 것이었다. 몰려섰던 토민들은 와 흩어져 버린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면서 동그라미 세모네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건을 둘러싸고 있던 패들도 슬금슬금 물러선다. 그러면 창건을 둘러싸고 있던 애들이 물러선다 해서 창건네 쪽일까 아니면 창건이를 괴롭히던 쪽일까 생각해보세요. 창건을 둘러싸던 패들이 누구에 쫓겨서 슬금슬금이지? 동그라미 쫓겨서 슬금슬금이죠. 그러면 창건이는 동그라미인가 세모인가? 그러면 창건이 위협받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야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써도 명료해져요. 그래서 손이 게으른 사람 치고 독해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8장 수학을 막 인강 보면서 잘하네. 잘 푸네. 8장 수학. 그리고 독해도 막 제가 막 칠판에다 펜터치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실제 제 독해를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모의고사 풀 때도 이렇게 문제 풀면서 끊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해설할 때 펜터치 하는 거를 색깔 펜으로 잡고 자기 펜터치 위에다가 올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때 흑색 그리고 풀면서 제 펜터치는 빨강으로 올려서 적어도 독해 펜터치는 저랑 똑같이 나올 때까지 저랑 독해 펜터치 싱크로율을 높이는 거죠. 그럼 돼요. 제가 모델링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독해는.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하세요 저런 식으로 해도 여러 번의 문항훈련을 통해서 비슷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함정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해. 작년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원 3년차. 한글도 그래요? 아니에요? 얘를 줄이를 틀어야 되는구나. PT를. 그쵸? 아니, 이렇게 창의적인 탈자를 내지? 자, 그 다음. 요거를 긁어가지고 저거 7, 6, 7, 8 이것만 바꿨나 보다. 자, 보죠. 근데 이런 건 또 저도 아침에 돌려봐도 안 보여요. 꼭 수업할 때 보인다니까. 갑자기 눈이 막 밝아져. 자, 어디 보세요. 자, 지문 개수 늘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지문 개수 계속 7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량이 불어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 몇 개예요? 13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사실은 국가직이 이변이에요? 당연히 대비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노량진이 느렸죠. 그래서 모두 까기 인형. 자, 어쨌든 그래서 잃을 게 없다. 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막. 자, 어쨌든 그래서 암살당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교행직만 봐도 이렇잖아요. 다른 직렬도 한번 보세요. 3년치만 3년치 보면은
아, 이번에 만약에 국가직 잘 못 본 사람이면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싶을 거야. 왜 몰랐다? 7년치 일행을 풀어서. 그쵸? 너무 그런 두꺼운 기출에 매몰돼서 그랬던 거지. 자, 그래서 문학 세 지문의 다섯 문항, 비문학 세 지문의 다섯 문항 볼게요. 정보간 관계와 일반 추론 부정 발문, 내용 확인 부정 발문과 일반 추론 긍정 발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 추론형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해설하면서 이번에 저는 지방직 때 늘었거든요. 대부분 줄어들잖아요, 모의고사반이. 저는 오히려 늘었어요. 근데 새로 합류한 친구들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질문의 톤이 거의 유사한데 지문에 이거 어디 있어요? 이 선지 지문에 어디 있어요? 그대로 문장이 나와야 확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휴먼은 그렇게 틀린 거야. 똑같은 문장이 아니면 이 얘기가 이 얘기라고 추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을 안 쓰던 근육인 거예요. 스트레칭을 해서 당기는 부분이 몸이랑 똑같아요. 맨날 단어 매칭해서 똑같은 문장을 찾아버릇만 했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참이라면 사이의 전제도 참이다.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두 문장을 합쳐서 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 모의고사들이 그런 출제를 많이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제 모의고사 처음 봤을 때 이거는 내용 확인해서 푸는 문제 같은데 이 선지가 어디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봐야 해요. 교행직도 그래요. 여기 보면 그냥 내용 확인이랑 일반 추론은 다르거든요.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문장을 합치거나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생략전제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추론을 많이 틀린다. 그러면 그런 유형을 다 발문을 보고 기출문제지를 가지고 있든 예상문제지를 가지고 있든 그런 발문들을 싹 보는 것도 좋아요.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는요. 골라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때는 문제지 아까워하지 마. 문제지를 사고 시간이 없잖아. 그쵸? 시간이 없으니까 발문에서 윗글의 내용과 이렇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빼. 내가 추론을 못하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만 계속 골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일반 추론, 포스트 휴먼 같은 거 틀린다. 그럼 그런 거 케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유형을 가리려고 해도 그 실력도 좀 쌓여야 가능하지만 약점 유형을 파고들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죠. 어떤 권을 뗀다. 그거 무의미하잖아요. 그거는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지 내 약점을 챙기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화법 문제 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문학에서 네 지문에 8문항이나 나왔죠? 그러면 한 지문을 가지고 문제 여러 개 묻는 문제가 수능형으로 이렇게. 수능은 사실은 한 지문에 그죠? 문제 3개씩은 기본이었고 요즘에는 갈래복합이라고 해가지고 2작품이나 3작품씩 묶어가지고 문제를 물어보죠. 6문제씩도. 가장 큰 지문이 요즘에는 막 문학도 3지문 이렇게밖에 안 나오고 거기에 큰 지문을 넣어서 하나는 문학 사적 서술, 비문학적 서술을 넣고 그리고 2개는 작품을 넣어서 문제를 6개씩 내요. 요즘 수능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2개 정도 작품 엮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래서 시 하나, 산문 하나를 엮거나 그럼 지문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 대신 문제를 2-3개 내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항수가 증가해서 3년간 4문제가 늘었다. 그럼 여러분 마을이 3년간 4문제지 몇 점 증가했죠? 배점이? 20점이 증가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문수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유형을 출제를 했다. 그리고 문학은 교과서 필수작을 출제했다. 사실 2016보다 2017이 작품은 더 익숙해요. 예. 2016은 좀 낯선 작품을 내고 2017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의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 수능의 추세를 봤을 때 고전 작품은 필수작으로 되고 현대작은 낯선작이 나올 거예요. EBS 낯선작.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의 고전 문학은 모의고사 낼 때 교과서 필수작을 연대 순서대로 장르별로 좀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오히려 낯선 거. 그리고 낯선 거 고를 때도 어떤 게 좋은지 아세요? 유명한 작가의 메인, 제일 알려진 작품 아닌 거. 유명 작가인데, 근데 그 사람이 좀 덜 알려지고 교과서에 덜 실린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왠 줄 아세요? 막 너무 구어체로 얘기하려고 그랬어. 왜냐하면, 이런 거죠. 메인 작가의 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막 실려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김소월 작품이야. 근데 좀 덜 알려졌어. 이육사 작품인데 좀 낯설어. 뭐 이런 거를 낸다는 거죠. 그 이유. 연구는 충분히 됐거든. 확정적인 문학 비평 이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특이한 작품을 캐서 문제를 객관식으로 낸다? 국가에서? 그렇게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EBS 리스트에서도
유명 작가의 것인데 낯선 작품인 것들은 보는 게 좋죠. 예, 그렇게 저는 선별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적중자료 보면 적중자료 같은 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적중자료를 보고 혹할 거면 좀 제대로 보세요. 정확히. 다 읽어보고 다 풀어보세요. 진짜 비슷한 게 맞는지. 제시한 게 솔직히 독해는 발문은 누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내잖아요. 그런 건 적중이 아니고 지문의 패턴이 적중하거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포스트 휴먼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인간이라는 개념이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스트 휴먼이 아니더라도 어떤 개념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선지 패턴이 똑같이 나왔어야지. 이전과 이후의 개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 국가직에서 뭐 월병하고 송편 나왔잖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민속놀이에서 중국의 민속놀이랑 우리 민속놀이랑 구조상 똑같이 비교대조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식이라든가. 아니면 문학 작품들은 똑같이 적중해야죠. 지문을 문학 작품을 낸 적이 있어야지. 문학 질문 유형이 비슷한 게 그게 무슨 적중이에요? 그 지문을 적중해야죠. 작품 적중. 저는 산문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수작에서 나오기도 했고 해서 교과서 제시 부분 냈더니 지문 잘라서 나온 것까지 적중했어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광고는 한 것 같다. 자, 보자. 정말 힘들다. 자. 못 파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그런 느낌 나는 게 싫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그쵸. 하라고 또 압박이 또 있고, 그래서 막 요즘에 저희 조교들이, 잘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 그 다음, 그래서 화법도 또 나왔고, 그쵸. 그래서 문학은 교과서 필수작을 더 출제했다. 여기서 제일 유의미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요거. 한 지문인데, 되게 사실은 다른 유형이 아닌데 혼란스러워요. 이 지문 풀 때. 왜냐면 내용 확인 부정 발문은 좀 일치도가 높죠. 지문에서. 근데 틀린 거 하나고 나머지 다 옳은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아까? 내용 확인 부정 발문은 뭐 먼저 본다고? 선지 키워드인데 선지 공통 키워드예요? 변별 키워드예요? 변별 키워드를 잡아야지. 주제 찾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선지의 스페셜한 키워드들을 잡아서 지문에 들어가는 거고 일반 추론 긍정 발문은 나머지 3개가 거짓말이잖아요. 얘는 선지 먼저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 선지는 미리 보고 지문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문을 풀 때는 얘를 위해서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1돼 얘가 있다는 걸 머리 뒷꼭지에 계속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이해를 안 하면 안 돼 또. 그쵸? 왜 이해를 안 하면 이따가 얘가 엿을 먹을 거거든. 그쵸?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볼까요? 얘는 화법. 자, 화법에 뭐 나왔어요? 대화의 경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행직에도 공손성의 경륜하고 협력의 원리. 그쵸? 이런 것들은 화법 이론상 나왔고, 그쵸? 그리고 그게 나온 거는 뭐 재작년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에 화법 이론들이 공시 쪽에 많이 안 들어와 있을 때 저는 토의의 종류가 나오니까 토의 종류는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뭐 심포지엄 패널 이런 거 있잖아. 토의의 종류가 나오니까 화법이 더 나오면 나올 게 뭐 있지? 그러면 대화의 경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 독해 플러스에 대화의 경률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출제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수영도. 자, 그럼 또 추론해 볼까요? 자, 수영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글은 무슨 글일까요? 자, 이거는 가, 나, 다, 라를 횡으로 놓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면 가 중에 나, 나에서 또 다, 다에서 라, 점점 초점화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에 대등 개념 나다 있고 보조문단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이거 뭘 것 같아요? 절충. 오케이. 하나의 관점에 대해서 둘이 싸우는데 둘이 교집합으로 하든 절충해버린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보조문단이 다에 달려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요거. 기역과 니은. 여러분 그래서 한 지문에 문제가 2개 있을 때는 발문 먼저 본다 그랬죠. 발문 먼저 보면 자, 이 지문은 수영도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지 개념에 대해서 비교대조 있어요. 그럼 비교대조인데 긍정발문, 부정발문. 부정발문이죠.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선지를 먼저 보는데 선지에서 쟁점 잡아야지. 얘네들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이나. 그쵸?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 어떤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성격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냥 이럴 때는 요렇게 이거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 짜임새 하듯이 구획만 해놔요. 이렇게 하고 상반, 기역, 니은은 상반되는군. 자, 그리고 둘의 공통점이죠. 공통점 확인. 이거는 안정성은 둘이 교집합.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역, 요거는 니은이니까 이거는 먼저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도 요거랑 요거는 먼저 보고 지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지문 읽을 때 머릿속에서 벤다그램이 나오지. 기억과 니은이. 그죠? 이거는 문제를 먼저 관찰하고 지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번, 1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답은 뭐? 아까 전에 선제도 나왔었잖아요. 상반된 관점인데 공통점이 있고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4번. 그러면 4번이 답이니까 뭐가 맞는 얘기고 상반된 주장인데 공통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조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지. 그쵸?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거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선지를 보니까 아마도 이거겠구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를 낸 과정을 보면 지문이 그렇게 생겼으니 수용도가 그렇게 나오고 문제도 교집합도 있고 차집합도 있는 거죠. 내용이.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교행지 기출 해설은 많이 봤을 텐데 이런 수업 못 들어봤죠? 제가 잘났다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그러니까 해설은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까 좀 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 낼 때 과정이나 이런 걸 살피는 거지. 자, 11번. 답을 확인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러면 확인할 수 없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당연히 얘 먼저 봐야지. 그죠? 얘 먼저 보고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밑줄을 긋고 지문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올 때마다 소거해서 하나 남기고. 자, 그 다음 이거 윗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 자, 그러면 요때는 문제가 2개다 그러면은 정신없을 땐 무리해서 10개 선지 이렇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키워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문 읽으면서 아까 전에 찾은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지문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자, 그 다음 13번 문학입니다. 자, 문학에서 한 지문에 여러 문제 나올 때 문제 먼저 살피기로 했죠. 자, 13번은 뭐예요? 내용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이네. 형식이면 내가 지문에서 찾아야 될 형식을 미리 보는데 여러분 이거 긍정 발문이에요? 부정 발문이에요? 근데도 보죠. 이게 뭘까요? 문학이니까. 비문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비문학은 형식적 특징을 물어보는데 긍정 발문일 때 미리 보면 안 돼. 독이에요. 근데 문학은 아무리 하나를 찾아내려고 해도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말이 아니라 부분 파트에 나온 것 중 증명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나도 모르게 이 문제의 선지를 미리 보고 가지 않으면 줄거리나 주제에 매몰돼서 표트가 하나도 못 봐요. 지문 읽을 때. 그러면 결국에 지문을 몇 번 읽게 돼요? 2번 읽게 되고 시간은 지체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일 때는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형식에 대한 문제는 선지 먼저. 아까 소설도 얘기했죠. 편집자의 논평 찾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긍정 발문이든 부정 발문이든 선지 먼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를 잘못하고 문학은 어떤 유형이든 선지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형식에 대한 문제일 때만. 내용 말고. 내용은 또 선지 먼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리화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4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어의 의미네요. 이건 내용적인 거죠. 그리고 얘 보세요. 이런 게 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힌트죠. 조건이면서도 힌트잖아. 얘를 보면 이 시 이해가 더 잘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이 고통스럽구나 이런 것도.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5번. 자, 여러분 이거 소설이죠. 소설도 문제가 가와 나 하나의 지문인데 가파트, 나파트.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럴 때 아까 전에 비문학 독해에서 기억과 니은의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했었죠. 쟁점 보라 그랬지, 쟁점. 그거 마찬가지예요. 비교 대조할 때는 쟁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은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보고. 그래서 미리 체크하고 지문 읽으면서 확인해야지 하고 들어가야 보이지.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나게 그냥 줄거리만 봐요. 줄거리만 본 다음에 얘 보고서 거꾸로 다시 보고 막 이 한 문제 푸느라고 막 3, 4분이 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눈길, 교과서 작품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7차, 8차 교과서라면 1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약간 심판데 왜 어머니가, 가난한 어머니가 아이한테 집이 팔린 거를 숨기느라고 그 집에 옷귀를 두고, 기억났죠? 네, 눈길. 그래서 눈길이 없는 교과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필수작이 나왔었다. 자, 그 다음 17번은 한림별곡이죠. 자, 고전 시가가 나왔는데 한림별곡은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식이 좀 필요해요. 한림별곡 중에 교과서에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여긴 거기가 아니었어요.
한림별곡 중에 본인들의 장기와 재주를 이야기한 부분과 화원에서 놀고 있는 부분만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과서 지문 부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뭘 줬죠? 제목을 줬잖아요. 그리고 제목을 안 줘도요. 여러분들 뭐 보고 알아야 돼요? 좀 친절했어, 평가원이. 제목을 안 줘도 경기체가는 후렴 보고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경기체가라는 것만 알아도 얘 분석 없이 이걸 봐요. 그냥 되거든. 자, 그 다음 그래서 서울시 스타일로 나왔어요. 얘는 서울시가 이런 스타일로 내죠, 문제를. 자, 그 다음 이춘풍전입니다. 이춘풍전도 교과서 필수작이죠.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그럴 때 지문이 길어. 언제 다 읽어? 그러면 빨리 인물 이름을 봐요. 인물 이름이 막 3인 이상 나온다. 그러면 반복되는 애를 봐요. 그게 중심 인물이니까. 선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애요. 그런 다음에 지문을 들어가면 그죠? 내가 이춘풍전을 모르더라도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창권인에 본 것처럼 동그라미 3번 네모를 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다음을 참고해 윗글을 감상하려면 이거는 지문 보고 얘 보는 거예요? 보기 보고 지문 보는 거예요? 보기 보고 지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 20번. 자, 요거 보면 작품 이춘풍전.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고. 네. 자, 그 다음 여기 뭐 있죠? 성어. 근데 성어가 되게 특이한 거 볼까요? 자, 일단 도금좆고, 남부여대, 동병상련, 멸사봉공, 이실직고. 자, 이 정도는 모르면 이제 공무원 생활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농담인데 안 웃어. 어떡해. 걱정되는구나. 어떻게 이게 나한테나 농담이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되게 걱정되는군요. 멸사봉공 모르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어는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또 그건 있어요. 항상 투자 대비 산출이라는 게 있죠. 내가 투자한 만큼 산출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사한테 이거 안 해도 돼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그거 안 해도 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 상황에서 항상 자기가 저울질을 하는 거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강사한테 물어보는 건 뭐 때문이죠? 그냥 확답받고 싶은 거야.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근데 그거 괜찮다고 나도 말해주고 싶지만 그거는 무책임한 짓이기 때문에 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한테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거만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멘탈이 나가면 나갔지 저한테 아름다운 답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렇게 봄바람 같은 사람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를 들어 비교적으로 물어보면 돼. 이거랑 이거 중에 뭘 할까요?는 내가 답변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욕 대차게 먹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더 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면은 뭐 이제 표정이랑 같이 안 가니까 이게 애정에 의한 말인지 상처를 주기 위한 말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꾹꾹 누르고 그거는 강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막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자, 그다음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지 처음부터 줄일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평가원 수능 신유형 화작 병합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